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청구되어 구속됨에 따라 특검 수사는 가장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창업 79년 만에 오너 3대 중 처음으로 구치소의 좁은 독방에 머무르며 특검으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28일로 종료되는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황 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시한 연장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초 최종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 용의자를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특정 국가에 소속된 정보기관 공작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의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다고 밝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북한의 김정남 소식과 최고 격상 단계 중인 AI와 구제역 등 국내외 각종 뉴스를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 현장,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은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로 저는 2월 13일 방송된 북한 중장거리 탄도탄 북극성 2형 발사 성공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 출연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트럼프가 경고를 한 직후이자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발사에 관해 궁금한 문제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성공 주장과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의 특징과 위력에 관한 앵커의 질문에 양욱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ICBM 전 단계까지 갔으며 고체 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장단점과 미국 트럼프의 반응,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논란, 즉 전쟁 위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옵션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제 타격이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처음엔 노동급이라고 발표했다가 무수단급 개량형이라고 정정해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질문에 양욱 수석 연구위원은 대략 계산해 보았는데 550km 상공까지 올라가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낙하했으니 70도 정도 각도로 쏜 것 같다. 만약 45도 각도로 쏘면 1200에서 13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을 테니 사거리로 보면 노동급이라고 국방부가 무수단급, 즉 사거리 3000km로 추정한 것과 다른 의견을 냅니다. 중대한 문제는 세 번째 질문, 즉 작년보다 무수단 미사일 성공률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엔 속도, 엔진 안정성 등이 이전보다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새로운 게 없다라면서 북한 미사일 개발 과정을 설명한 후에 SLBM의 고체 연료를 무수단에 그대로 실어버리면 된다. 아주 쉬운 거다. 호환이 되니 모듈만 바꾸면 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SLBM과 무수단을 뒤섞어서 만들어 놓은 이 미사일이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김승재 앵커가 그럼 퓨전형인 거죠? 라고 묻자 양욱 수석 연구위원은 그렇죠 라고 가볍게 답합니다. 양욱 수석 연구위원은 이번 북극성 2형에 대해 별거 없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첫째, 북한의 주장대로 북극성 2형이 액체 연료가 아니라 대출력 고체 엔진을 이용하는 ILBM이 맞다면 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2단 추진체만 결합하면 ICBM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결국 ICBM의 1단 추진체 실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즉각 발사가 가능해 그만큼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미사일 전문가들은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설계가 달라져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욱 수석 연구위원은 모듈 바꿔 끼우는 정도의 손쉬운 것으로 설명했으나 북극성 2형 미사일은 무수단 개량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무기체로 봐야 한다고 미사일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은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조종 전투부의 분리 후 중간 구간과 재돌립 구간에서의 자세 조정 및 유도, 요격 회피 기동 특성 등을 검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도 요격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북극성 2형을 고각 발사해 공격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고 또 사거리 300에서 500km인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번 중장거리 탄도탄 발사는 미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일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며 트럼프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것도 이번 북극성 2형 발사가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조차 미사일 규모 등에 대해 혼선이 있었던 상황에서 출연자인 양욱 수석 연구위원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작진의 노력은 좋았습니다. 좌상 코너 제목인 북한 미사일 도발 아래 북요격 회피 기동 특성 검증, 북극성 2형 새 핵 전략 무기 등 17개를 표출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뉴스 현장을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색이 뚜렷한 정치평론가들의 재미있는 해설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2월 13일 방송된 뉴스 1번지 대통령 대면조사 압수수색 이번 주 분수령 편중 일부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가 출연해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중대 사안들이 모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주 전국의 흐름에 관해 명쾌하게 분석하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최종 입장 제출 요구 등 뜨거운 이슈들에 관한 질문과 답변들은 모두 좋았습니다만 대통령 대면 조사, 압수수색 주제와 관련한 허성우 이사장의 발언에는 조금 이의가 있었습니다. 허성우 이사장은 특검에서 요청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이번 주는 어려울 거라면서 그 이유로는 청와대와 특검이 대면 조사를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대면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만큼 특검이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특검에서 대면 조사 늦출 명분을 청와대에 줬다고 봅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 쪽의 대리인단이라면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가 별개로 추진되어 왔고 행정소송을 낸 것도 다른 차원의 일임을 상정하면 대면 조사를 늦출 타당한 논거는 되지 않을 겁니다. 대면 조사를 조율하는 와중에 그와 관계없이 압수수색 불인정을 한 것을 보더라도 별개 사안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작진이 허성우 이사장 발언 말미에 하단 자막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배당, 본격 심리 착수, 15일 첫 신문, 이르면 당일 결정 나올 수도라고 내보냈습니다만 윤석이 앵커가 시청자를 대신해 그런 궁금한 점을 바로 잡아주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이어 앵커가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라고 묻자 이상일 전 국회의원은 대면 조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라고 답을 이끌어내고 출연자의 견해를 마무리한 것은 좋았습니다. 문제는 허성우 이사장이 지금 특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대통령 기소를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라며 이것은 불소추 특권도 있지만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시한부 기소 유예를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특검이 탄핵 기각을 전제로 수사하고 기소를 유예한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입니다. 이어 허성우 이사장은 헌재에서 기각하면 그때는 바로 대통령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라고 설명을 해 헌재의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을 헷갈려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앵커가 인용이라고 일깨우니까 죄송합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것이지요라 바로 잡아 다행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 등을 사전에 적확하게 숙지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하고 진행자들은 혹 출연진이 잘못 말하는 사례가 있을 때는 순발력 있게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비즈톡톡을 살펴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손누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즈톡톡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비즈톡톡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비즈니스 소식을 현장에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시청자에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지난주 방송된 비즈톡톡에서는 겨울철 의류와 침구, 신발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다운 충전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다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 다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옷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전소영 리포터의 오프닝이 신선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다운하면 가장 친숙하게 떠올리는 패딩 점퍼를 소개하면서 다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줘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다운 국내 생산 현황을 설명해줬는데요. 다운의 국내 생산량이 5년 전보다 30% 증가했다는 수치와 지난해 7,000톤 규모의 생산량을 설명해줬는데 그림이나 그래프 화면 등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뉴스 자료를 이용해 다운 품질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어준 것은 좋았습니다. 곧이어 뛰어난 품질로 국내 다운 업계 1위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어떤 기업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 이 기업의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충남 천안의 한 다운 공장을 찾았습니다. 솜털과 깃털 분류 작업이 생생하게 영상에 담겼는데요. 털을 분류하는 원리까지 알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가벼운 솜털은 멀리 가고 그다음 무거운 깃털은 바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최상급 솜털과 최하위급 깃털을 직접 만져보고 비교해 생생함과 더불어 현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가공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필파워, 발열 가공, 방수 가공 총 3가지인데요. 각각에 대한 설명과 그래픽을 통해 가공 과정을 보여준 것이 생소한 기술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필 파워, 즉 다운을 꾹 눌렀다가 놓았을 때 다시 올라오는 복원력이 높을수록 보온성도 높아지는데요. 또 가공 전후의 다운을 비교해 보여줘 가공의 효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업의 자체 브랜드를 소개했습니다. 제품이 아닌 소재의 브랜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다운의 품질 관리에 얼마나 관심 갖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진정성이 와닿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구매하는 소비자와도 인터뷰 등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업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체 침구 브랜드를 출시하는 도전도 했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아웃도어 시장과 달리 다운 침구 시장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배경에서인데요. 흥미로운 제품이라 다운 침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매장에 대한 영상이 다소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침구 생산 과정 중 다운을 골고루 넣기 위해 주입부터 봉제까지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모습을 소개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운 관리법에 대해 재치 있게 설명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운 소재가 사용된 제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실제 다운 패딩을 물세탁한 후 손으로 툭툭 치는 모습이라든가 다운 이불을 건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봤는데요. 이번에 비즈톡톡 시청하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저도 이번 겨울에 다운 패딩을 하나 장만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다운 소재 가공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다운 침구 매장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러보고 싶습니다. 네, 비즈톡톡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9일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구제역 심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인데요. 특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위기경보가 동시에 심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이번 사태,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TV와 비평 시간에는 심각 단계인 구제역과 AI 사태에 대해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이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들 이번 사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I와 구제역에 대한 기사가 연일 지면을 채우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은 전염성이 높은 우제류 가축의 급성 전염병으로 국제교육을 제한할 정도로 경제, 사회적인 피해가 큰 전염병입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조직 배양 백신을 이용한 예방법이 이용이 되고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닭, 오리, 야생조류에서 발생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태를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무려 2,500여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상 최단 기간 내에 최악의 피해를 냈다라고 평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AI 관련 관계장관 회의는 AI 발생 한 달이 다 돼서야 열렸었죠. 또 AI 위기영부는 바이러스가 사실상 정은 지역에 확산된 한 달 후에나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AI 발생 당시 국정 혼란이 매우 심각한 기간이긴 했습니다. 이에 전염병에 대한 초등 대처가 미약했다는 것이 바로 언론의 지적입니다. 구제역 역시 지난 5일 처음 발생한 충북 보은과 6일 전북 정읍에 이어 9일 경기도 연천의 젖소 농장에서도 확진이 돼서 수도권까지 전염이 됐습니다. 연천의 경우는 앞서 보은과 정읍에서 검출된 혈청형 O형 바이러스와는 다른 A형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인다고 언론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미숙한 대처가 이번 사태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언론의 질타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 또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AI가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팀과 역학조사팀 등을 해당 지역에 긴급 투입을 해서 사육 젖소들을 살처분했습니다. 당초 방역 당국은 이 작년 10월부터 소, 돼지 등의 백신을 접종을 해서 소는 97.5%, 돼지는 75.7%의 항체 형성률을 확보했다며 전국적으로 번질 확률은 낮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언론에서는 현장에서는 25% 정도로 보고 있다며 A형의 경우 백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구제역의 특성상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욱이 백신을 접종을 시켰는데도 소들이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우 긴장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축 방역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언론에서는 AI 발생 초기에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최악의 피해를 키웠다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 방역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언론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AI가 시작될 당시 우리나라의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긴 했습니다만 언론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사태 수습과 구제역 예방에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각 분야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AI나 구제역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농축산업은 국가의 근본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언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AI를 겪은 일본은 말이죠. 피해 네. 규모가 한국의 30분의 1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만큼 대체 일본은 가축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지고요. 또 언론은 어떤 형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확고한 방역 체계를 갖춰서 이번 AI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2001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해서 방역 시스템을 대폭 강화를 했는데요.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2004년 축산업 진흥 업무와 방역 위생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방역 업무를 따로 분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일하는 인원이 우리의 한 2배가 넘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부터 방역 체제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47개의 각 지자체에서 170개의 가축 보건 위생소가 있고요. 여기서 또 2천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3배가 넘습니다. 특히 일본은 법에 농장당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행 여부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등 확실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는 않은 농가에서 AI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개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AI를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공무원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처음으로 농가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114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일본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마자 즉각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하고 아베 총리가 직접 방역 상황을 살폈습니다. 반면 우리는 같은 해 11월 16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300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일본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네. 일본의 경우 자위도도 동원해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전해지고요. 2011년부터는 각 지자체의 초등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지역 상황을 가정해 대대적인 방역 연습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례 행사가 돼버린 가축 질병으로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서민들의 생활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 어떤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바람직한 보도 태도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언론은 축산 농가의 열악한 방역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구제역 예방 접종에서 소 20마리 중에 1마리만이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물백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국은 농가에서 예방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면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줄거나 유산을 한다는 소문으로 일부 농가에서 접종을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백신의 정확한 접종 방법을 확실히 몰라서 이에 대한 부족도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핑계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에서는 구제역의 반복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이에 대한 방역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을 잘 예방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 덴마크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방역 선진국인 덴마크에서는요. 198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농장에서 바이오 시큐리티 라인을 형성을 해서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은 물론이고요. 축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의 외부 반출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축산 농가의 방역 시설을 의무화하고 시설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동일하게 보상해 주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에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 전염병 사태에서 언론은 어지러운 전국통에 이 사태에 집중하는 모습이 다소 늦었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태가 연례 행사로 굳혀지지 않도록 언론에서는 먼저 감시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론으로서의 순기능을 더욱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구제역과 AI 사태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AI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시고.
우재료 가축 시장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동기간 동안에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하게 됩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